166쪽에 국가 배상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요번만 하고 이제 앞으로 안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문제집 할 때 하고 이제는 안 할 건데요. 예전엔 종종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쉬운 내용은 잘 안 나와요. 여기에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갑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등기관이 있겠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신청했더니 이 등기관이 갑의 등기 신청에 대해서 부실한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부실한 등기에 의해서 갑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등기관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갑은 국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 갑이 일부러 부실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이 등기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일부러 공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면적을. 배 아프니까. 그래서 일부러 부실한 등기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큰 실수로 부실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의, 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의는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라는 뜻이고요. 과실은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라는 뜻인데 이 실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실수, 작은 실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실수, 무거운 실수를 중과실이라고 부르고요. 가벼운 실수, 작은 실수를 경과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부실한 등기하는 경우, 큰 실수로 부실한 등기하는 경우 이때는 등기관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났다는 겁니다. 1억이 났는데 양쪽에 다 1억씩 청구하게 되면 손해는 1억이고 배상은 2억 받으면 이거 장사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런데 나라에서 이걸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선택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배상 청구한다든지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선택적 청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배상 청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 국가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등기관은 공무원인데 개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게 배상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했다면 등기관에게는 배상 청구하지 않아야 되겠죠.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면 이 국가는 최종적인 책임을 등기관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일부러 또는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는 등기관에게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한다 라고 불러요. 보상을 구하는 권리, 이걸 구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갑은 등기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부실한 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실한 등기에 의해서 갑은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관은 이 부실한 등기에 있어서 가벼운 실수로 부실한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등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게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소속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이때 이 손해에 대해서 이 갑은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경과실은 무조건 배상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민법이 적용이 되면 원칙은 이거 경과실 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도 불법행위 저지를 때 고의, 과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과실은 경과실을 얘기해요. 민법에 의한다면 당연히 갑도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다면. 그런데 이 가벼운 실수란 건 그 의미가 뭐냐면 보통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해서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졌고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등기관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물론 저보다 많이 받겠지만 네. 보통 등기관 한 5천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좀 많이 받으니까 한 5천 정도 받습니다. 손해가 얼마냐면 20억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20억짜리도 나와요. 워낙 고가니까 20억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실수예요. 등기관이 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 할 겁니다. 누구든지 저지른 실수를 저질렀는데 20억을 배상해 줘야 된다면 네, 예, 그렇죠. 따라서 이 가벼운 실수일 때는 면책을 시킵니다. 어떠한 법에서?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서.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서 등기관에게 면책을 시킵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저지르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손해를 갑이 다 감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갑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죠. 돈 많은 국가로부터. 그렇죠.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은 면책을 시키는 겁니다. 가벼운 실수니까. 그러면 갑은 이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테고요. 이 국가는 배상을 해줄 테고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을 등기관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면책 규정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구상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등기관,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 저지를 때, 보통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지른 실수 저지를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표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에게 가벼운 실수만 있는 경우, 보통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는 경우, 경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국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국가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는요, 청구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등기관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예요. 중과실도, 그리고 일부러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일부러 했으니까. 따라서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보통 사람이면 흔히 저지르는 가벼운 실수만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때는 면책을 시킨다 그랬죠. 이때도 책임을 진다면 등기관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선택적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경과실이 있을 때 선택적 청구 가능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만 청구합니까? 국가에만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구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실수 있을 때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면책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민법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민법보다 앞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법이니까 일반법이 민법보다 앞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선 적용이 될 겁니다. 국가배상법이에요. 이게 요 내용이 사실은 옛날에 자주 출제가 됐던 이유는 행정고시라는 시험 들어보셨죠? 2년에 한 번씩 주관식으로 요게 출제가 됐었어요. 요게 항상 주관식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바로 국가배상 책임주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8쪽에 등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대상에 따른 분류, 즉 그 대상이 부동산이냐 권리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기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네. 이것은 표제부 등기고 사실의 등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따라서 갑구,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건 뒤에서 하나씩 공부하실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171쪽을 보시는데요.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먼저 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요.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나와 있고요. 형식에 따른 분류. 이 형식은 숫자를 얘기해요. 숫자. 그래서 숫자 하나로 구성된 것을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부르고요. 숫자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2개로 나눠집니다. 주등기와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 나눠집니다. 이 주등기를 독립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독립등기라고 불러요. 독립된 숫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독립등기, 주된등기라고 부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었죠. 이때 본번은 본래의 지번, 부번은 본번에 붙은 지번. 그래서 붙자가 붙일 붙자를 쓴다고 했죠. 이 부기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사장님, 부소장님, 부반장 할 때 그 넘버 2 붙자가 아니고요. 붙일 붙자를 써요. 그래서 주등기에, 독립된 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등기는 숫자 하나로 구성된 게 주등기고요. 독립등기, 독립된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부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우리 교재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를 써놓고 있는데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대단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것도 가장 쉬운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된 건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소유권자가 갑인데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누굴 믿고?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텐데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은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을은 먼저 처음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테고요.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을구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 이후에 갑은 이명박이라는 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로 이루어졌죠. 전세권 설정. 이명박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전세금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빌려준 돈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요 10억 원의 채권을 다른 자에게 팔면 돼요. 형에게. 이를 채권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을 돈 받고 판다는 뜻이에요. 채권 양도.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니까 병은 10억 원의 채권 취득하겠죠.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넘어갔을 때 담보 물건도 같이 따라가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반성. 수반성.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수반되는 성질, 그래서 수반성이라고 부르죠. 담보 물건의 통유성 다 알고 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안 물어볼게요. 네. 여간 이거는 수반성입니다. 수반성. 그러면 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요 병이 저당권이 이전되는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권리 자체가 고스란히 넘어갈 때 설정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죠? 이전 등기. 그런데 이게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 빼먹었네.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을 테고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등기한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에 3번, 1번 저당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이 이 순위에 맞춰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을은 이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병에게 다 넘기고 빠져나갔죠. 따라서 을은 배당받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명박 씨와 요 병이 배당을 받아갈 텐데요. 순위가 2, 3이니까 이 이명박 씨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 테고 병이 나중에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채권 취득하겠습니까? 취득 안 할 겁니다. 따라서 병에게는 이 순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거래를 어떻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유지시켜야 돼요. 따라서 이 순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독립된 등기에, 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의 순위가 병에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왜요?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3번으로 기록하면 안 되고요. 1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순위를 유지시키고자 할 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명박이라는 분은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력했어요. 아주 자신도 있었고 세상을 사는데 자신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처참하다고 할까? 꼭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누구 때문에? 어떤 분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정치색은 없다고 그랬죠? 저는 아나키스트예요. 5년 후에는 이제 현 대통령 갖고 이제 예를 들 겁니다. 네. 아나키스트니까 정치색은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명박이라는 전세권의 등기 명인이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너무 싫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뭘로 바꾸고 싶냐면 이명복으로.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명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걸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이명박 씨는 전세권의 등기명인이라고 불러요. 전세권의 등기명의를 바꾸는 등기를 할 겁니다. 이명복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권의 등기명의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표시사항 중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인데요. 그 표시사항 중에는 이름도 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것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2번 전세권 등기명의 표시를 변경하겠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뭐로? 이명복으로. 그리고 이거 지워줘야 될 겁니다. 이름을 두 개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 이명박과 이 전세권자 이명복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병도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변제기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아있고, 6개월이 지나야지만 돈을 갑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다른 자에게 팔면 되겠죠. 누구에게? 정에게. 이를 채권양도라고 불러요. 채권양도.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도 이 정에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정에게 따라갔다는 것을 등기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에게 병의 순위를 유지시켜야지만 정은 채권을 넘겨받겠죠. 따라서 이 병의 순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부기의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A.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또 이루어지겠죠. 순위를 유지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의 부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갑으로부터 몇 번째 이전 받았느냐면 여기 B라는 분이 100번째 이전을 받았습니다. 100번째. 그럼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힌트. 첫 번째는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분기, 네 번째는 부기가 3번 나올 거예요. 100번째면 99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되느냐 이거 갖고 결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복 이름이 명복을 비는 것 같아서 이 양복으로 이름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2의 1이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부기의 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되느냐 이거 갖고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것만 아시면 부기등기는 틀릴 게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되는 등기냐 이거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 네 번째는 부기가 3번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1쪽을 보시면 거기 부동산 등기법 제52조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7번, 8번이 나와 있죠. 권리소멸 약정등기, 분할금지 약정등기. 이 약정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어떤 약정을 덧붙인 겁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약정등기는 그냥 외우십니다. 편하게. 약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약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약정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72쪽을 보시면 거기 꼭대기에 동글뱅이 몇 번인가요? 안 보여요. 저도. 2번. 부기등기 나와 있는데요. 네. 가까운 거는 노안이라서 안 보이고 멀리 있는 분들도 잘 안 보여요. 네. 근시라서. 네.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서글퍼지네요. 네. 172쪽에 거기 꼭대기 보시면 부기등기 나와 있죠. 네. 거기 별표는 치십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건 나중에 다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디귿에 부기등기 순위가 문제되는 권리의 등기 갑굴구에 행하고 표제부에는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제부 등기는 옛날에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건물 표시 변경이나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돼서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건물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했어요. 근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 예규에서 명문으로 표제부는 주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부기등기하는 게 맞지만 현재 전산등기부에서는 표제부는 부기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명문으로 주등기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을 보시면 등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등기할 물건, 토지 나와 있고 건물이 나와 있죠. 네, 토지 보시면 이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필지는 자연적으로 구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선을 그은 겁니까? 사람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은 거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선을 그은 거예요. 따라서 둘째 줄 보시면 토지에서 둘째 줄 보시면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 밑줄 하나 쳐두십니다. 민법에서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필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하천의 등기 능력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하천은 공공용으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죠. 몇 줄이 있나요? 6째 줄이 있죠. 네, 이거는 좀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못된 내용 같은데 등기유기에서는 뭐라고 등기유기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만든 등기유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천에 대한 구규제가 폐지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천의 구규제를 폐지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워주십니다. 대법원 얘기해보면 하천의 구규제는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천은 구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저는 지금 하천을 그린 겁니다. 하천. 뭐 한강일 수도 있고 낙동강일 수도 있고 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하천은 공공적 용도로 사용되죠.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주민의 생활 용수로. 두 번째, 그 다음에 농업 용수로 또는 공업 용수로 사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공익적 공공적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하천에 대한 구규제는 폐지되었다고 했죠. 따라서 구규제가 무조건 국가 소유로 본다는 게 구규제예요. 하천은 무조건 국가 소유로 보는 게 구규제인데요. 구규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국가 소유가 아니니까 등기는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무조건 국가 소유라고 한다면 등기는 필요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하지만 무조건 국가 소유라는 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소유권 등기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다. 가압류 등기 가능합니다.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지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 등기가 뭐냐면 이 A가 이 하천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를 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즉, 요 A의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뭡니까? 용익물권. 이거는 용익채권.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독점적 사용을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177쪽에 맨 꼭대기에서 넷째 줄 보시면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는 다 가능합니다. 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다니까요. 다만 금지되는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는 금지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요거는 금지를 시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건물이 나와 있는데요. 건물. 우리 민법 98조를 보시면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산출물인 동산, 움직이지 않는 산출물인 부동산으로 나눠질 겁니다. 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가 되겠죠. 부동산도 둘로 나눠집니다.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물론 이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 위의 정착물을 좀 분석을 해보면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은 그 수가 무제한입니다. 그 수가 무제한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건물도 있을 테고 나무도 있을 테고 뭐 육교도 설치되어 있을 테고 전봇대도 있을 테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철로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서 고가의 재산은 가장 고가의 재산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이거 하나만 인정이 돼요. 건물. 그래서 이 토지 위의 정착물도 둘로 나누는데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건물은 등기부에 있습니까? 있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왜?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이에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해서 이쪽에 해당이 되면 등기부에 등기를 할 테고 아래쪽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토지와 같은 것도 보게 돼요. 그럼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땅에 고착되어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물론 이 동상과의 구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외부적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기분단성이라고 불러요. 이 외는 바깥 외자를 쓰고요. 기는 공기할 때 그 기자를 써요. 그래서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기분단성. 즉 외부적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붕이 있어야 되고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용도성을 갖춘다는 얘기는 외부적으로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완성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라는 분은 이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거 다시 그래. 이 갑은 이 건물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해서 숙박업 건물로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에 객실이 갖춰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객실이 갖춰져야지만 숙박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용도성이에요. 그 건물의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상과 구별되는 거. 이건 외부적 완성. 이거는 내부적 완성.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지만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과 이 등기법상의 건물은 개념이 달라요. 민법상의 건물은 소유권 기속을 위해서 건물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민법에서 하셨죠? 하실 거예요. 네. 민법에서의 건물은 소유권 기속, 누구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물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벽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돼요. 그거하고 결정을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완성될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착되어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완성이 돼야지만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는 등기 안 해줘요. 그렇죠? 네. 요 세 가지 요건을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암기가 되시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정착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외기분단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용도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 또 짜증내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177쪽을 보시면 건물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등기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이게 바로 정착성이에요. 정착성.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지붕과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췄는지 이게 외기 분단성입니다. 외기 분단성. 여기 주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벽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바로 용도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완성돼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78쪽에 둘째 줄에 양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어장. 이거는 양어장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키우는 장소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양어장은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보통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붕이 없어서 외기분단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건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 시험에 3년 전인가 뭐라고 출제하냐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지문 중에 하나가 양어장이 있었어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양어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목이라는 게 있죠.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이라는 건 토지의 사용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양어장은 건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건물로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단 뭐로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토지로 등기가 가능해요.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방파제, 제방. 제방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왜?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1월 달인데 그죠? 네. 저는 뭘 그렸느냐면요. 자이 아파트를 그린 겁니다. 아이파크로 그릴까? 아이파크가 더 비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이 아파트, 내년은 아이파크로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1001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기초 대자에 땅 지자를 써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1001동을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먼저 한 사람 여기 이걸 구분 건물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 동의 건물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 하나를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를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한다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민사특별법? 네, 아직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3월쯤 돼야 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고 이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을. 이때 이 구분 건물도 분해가 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분해를 해보면 전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보면 이 전유 부분은 한 사람의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이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용 부분이 빠진 부분이 바로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진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요.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 전유 부분은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네. 구분 소유권자 따로 있겠죠? 네. 그러면 구분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303호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은 303호 소유자 갑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갑구가 아니요. 잘못 얘기했네. 네, 처음부터 잘못 얘기했네요. 빨리 삼겹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요. 여기 303호는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네. 면적 기록은 어디 합니까? 표제부에 하죠. 면적이 따로 존재하고 면적이 특정되니까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금방 구분 소유권자 존재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갑구도 존재하고 돈이 필요할 때 저당을 잡힌다든지 단지하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굴구가 전부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굴구가 전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민법에서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면적을 딱 303호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까? 아니요. 따라서 면적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적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표제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제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 필요 없습니다. 저당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표제부 등기 불가능, 갑구, 을구 등기 불가능합니다. 아예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또는 규약에다가 이 규약은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관리 규약을 얘기해요. 관리 규약.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 규약에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정증서로 작성된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규약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규약에다가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은 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작성된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에 건물이 한 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 상가로 분양할 수 있었습니까? 2층짜리 건물이니까 상가로 분양이 가능하죠. 따라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통해서 여기는 관리사무소 그 사무실로 쓰고 여기 어르신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 노인정으로 쓰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관리사무소 또는 노인정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됩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존재할까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소유권자 따로 있겠습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부 공동 소유자죠. 따라서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 당연히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표제부만.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는 존재합니다.
갑불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다시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러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걸 공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전환시킨 부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다 똑같은 뜻인데요. 왜 이런 여러 개의 용어가 사용되느냐면 등기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썼다가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썼다가 참 주대도 없죠. 국회의원들이. 어떨 때는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건 같은 뜻이에요.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해야 될까요? 네. 을구요. 을구 없다니까요. 갑구도 없죠. 뭐만 있습니까?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표제부에 등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민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민사특별법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겁니다. 왜? 표제부만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 더 좀 어려운 거 할게요. 이왕 김에.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용 부분에서 원상 복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원상 복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전유 부분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지금 갑구, 을구는 없지만 표제부는 존재하죠. 이제 갑구, 을구만 만들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갑구를 만드는 등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전등기. 그래서 이 갑은 보전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보전등기를 통해서 갑은 등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표제부는 있으니까 갑구만 만들면 돼요. 갑구의 첫 번째 갑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소유권 보전 갑.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이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이거 아직 안 했지만 물론 12월 달에 했지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존재할 때는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단독 신청인데요. 이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예 아니에요. 그럼 등기무자가 아예 없습니다.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이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보전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보전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단독 신청.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이건 상급의 문제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하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하급의 문제가 없어요. 다 상급의 문제니까 뭘 나중에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굴구가 다 존재하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반복할 거예요. 지금 건물과 토지 두 개의 부동산이 존재하는데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 따로 존재할 테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도 따로 있을 겁니다. 이 건물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 천일동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따라서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천일동 자체에 대한 면적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있을 필요가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천일동 자체에 대해서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천일동 자체에서는 면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또한 천일동 자체에 대한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천일동 자체는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있지만 이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는 없어요. 따라서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갑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만들어주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따라서 천일동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1호를 보시면 101호 면적이 특정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유자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호도 마찬가지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쭉쭉쭉 가서 303호도 마찬가지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약성 공용 부분도 표제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규약성 공용 부분 표제부는 여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보통은. 네. 근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1001동에 대한 등기부 이겁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101호, 102호, 303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따라서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써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일동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이면서 303호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법적인 건물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소유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법적인 건물은 9개입니다. 따라서 9개의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몇 개 있습니까? 네? 금방 제가 11초 전에 11초 정확히 제가 세고 있었어요. 하나의 등기부라고 말씀드렸죠? 등기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그러면 외형상 봤을 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인 부동산 9개인데 그런데 등기부는 법적인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은 집합건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그 세트가 다 있습니까? 세트가 다 있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지만 표제부, 갑구, 을구 요 한 세트가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형식으로 본 것이고 이건 실질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집합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그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303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부를 테고 그 권리를 가진 자를 구분소유권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갑이 구분소유권자입니다. 이 구분소유권자는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대지사용권.
왜냐하면 이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자는 건물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 권능이죠. 사용 권능이니까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는 다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아니요, 그 전에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사용 권능이 있으니까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그리고 토지 지역권은 빠집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즉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즉 두 개의 토지가 있어야지만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는 토지 제가 하나만 그렸죠.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권리만 우리 등기법에서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뿐만 아니라 303호 소유자, 202호 소유자 전부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자는 무조건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9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서 존재하죠.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다. OX 2학년 X입니다. 이 대지권의 비율 결정은 구분 건물 면적 비율이 아니고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 건물의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구분 건물 면적 비율이 아니에요. 구분 건물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공용 부분이 포함된 게 구분 건물이라고 했죠? 공용 부분이 빠진 게 뭐라고요? 전유 부분.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이 대지사용권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303호 소유권자 갑은 대지사용권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네?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전부 어디에 기록됩니까? 갑구. 그래서 소유권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01호 소유자 갑 9분의 1, 102호 소유자 갑을 9분의 1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 대지사용권 어디다 기록이 될까요? 을구.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 갑 9분의 1, 을 9분의 1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부라고 얘기하는데요. 표제부. 이 표제부와 관련해서 먼저 이 표제부만큼은 무조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표제부만큼은 무조건 동시에 작성이 돼요. 여기서 분양되는 순서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분양받는 자가 처음에 보존등기 신청할 때 표제부만큼은 무조건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표제부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이 보존등기만큼은 남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거는 직접 신청할 테고 남의 건물은 대위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여하간 그건 나중에 하시고 동시에 작성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됩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돼요. 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따로 만들어지면 건물 303호는 A에게 이전이 되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B에게 이전이 돼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건물 등기부에서는 토지 내용과 건물의 내용을 같이 공시할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요.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인 부동산 형태가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이론적으로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자주 돼요.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대지권 등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건물에 대한 권리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건물 등기부로 같이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건물이 A에게 넘어가면 토지에 대한 권리도 A에게 넘어가고 이게 갈라질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고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되고 위쪽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 아래쪽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아래쪽에 기록이 되면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고 같이 공시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립니다.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되면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름도 대지권. 여기에 등기되기 전에는 어디에 등기되어 있습니까? 여기 등기되어 있죠. 이때는 대지사용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내용까지 보시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기 천일동 표제부죠. 그럼 상단부는 건물이고 하단부는 토지라고 했죠. 그러면 천일동은 이거니까 천일동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다 기록합니다. 제목은 천일동이라는 건물 한 동 전체를 표시하는 거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건물과 대구를 이루는 것은 이거겠죠. 요게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이게 대지권이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3호는 요거죠. 요게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위에는 건물.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고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면적은 공용 면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전유 면적만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것과 대구를 이루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거겠죠. 요게 여기다가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다시 한번 보죠.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03호 표제부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한 번 듣고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원래 기대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거라서 거의 이걸로 틀리시는 분은 없어요. 상급 문제지만 계속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 요 그림은 요 정도만 보고 책을, 그리고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요 그림을 프린트로 해갖고 나눠 드릴 거예요. 네. 책을 보시는데요. 178쪽을 보시면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 나와 있죠. 네. 그것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팁이 나와 있는데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 나와 있죠. 네, 그거는 그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기타가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하니까 토지 자체가 아니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토굴이 건물일까요? 아니죠. 이건 토굴은 외교분단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로 볼 수가 없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방주제. 이건 건물이겠습니까?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제방이라고 그랬죠? 지목이. 따라서 이건 토지로 보는 것이지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할 권리. 거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1번 보시면 점유는 공시방법이 뭡니까?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점유권은 등기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아까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법정담보물권이라는 뜻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이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권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질권은 동산 질권은 등기가 안 되지만 이 권리 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0쪽을 보시면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에 관한 등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그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인데요. 지금 설명드리고 싶지만 다른 학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니까 민법이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이 설명하신 다음에 저는 숟가락만 얹을 겁니다. 네? 그래도 되겠죠? 네, 민법에서 설명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별표를 치십니다. 별표를 치시고 민법에서 설명을 하실 테고요. 거기다가 제가 설명을 덧붙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여기부터. 일주일이 끝났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시나요? 열공이요? 네? 삼겹살? 저는 엊그제 먹어서 또 먹기는 눈치 보이는데 네. 친구가 찾아오는 바람에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먹으면 와이프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눈치 잘 보고 몰래 먹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